정보철 흉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3회 소프트웨어 개발 쪽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회 어렵게 나왔다고 해도 1과목, 2과목, 3과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 고득점이었지. 근데 4과목하고 5과목이 완전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도 아마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출제가. 그래서 1과목, 2과목, 3과목에서 고득점 해주셔야 되는 거고 4과목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고득점 해주셔야 돼요. 60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자, 그리고 5과목에서는 꼭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꼭 맞춰야 된다. 뭐 분석,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맞춰야 되는 거고,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맞춰줘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만 맞춰도 최소한 40점 이상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자, 1번. 테스트를 목적에 따라 분류했을 때 강도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강도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스템에다가 부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만큼의 부하를 줬을 때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강도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거다.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냅다 F5번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가 URL을 입력하는 거지. 그리고 입력값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입력한 다음에 스레드 개수를 정할 수 있어. 그래서 500개다, 1000개다, 10,000개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 누르면은 그 URL로 이 입력값을 가지고 500개, 1000개, 10,000개를 한꺼번에 확 던져버리는 거야. 자, 그렇게 하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야.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의 고의로 실패를 유도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복귀하는지 테스트한다. 얘는 회복 테스트가 되는 거고, 회복 테스트가 되는 거고. 자, 시스템에 과다 정보량을 부과하여 과부하 시에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테스트한다. 얘가 강도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사용자의 이벤트 시스템이 응답하는 시간, 특정 시간에 처리하는 업무량, 그리고 뭐 반응하는 속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는 성능 테스트가 되는 거죠. 성능 테스트. 얘는 그 성능 테스트가 된다. 자, 부당하고 불법적인 침입을 시도하여 보안 시스템이 불법적인 침투를 잘 막아내는지 테스트하는 거는 뭐 안전 테스트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안전 테스트, 보안 테스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2번이야. 오케이?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잘 나오니까 테스트는. 자, 프로그램 실행을 시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적 테스트하고 동적 테스트. 얘는 소스코드 내부를 보는 거예요. 소스코드 내부 구조를 보는 게 정적 테스트이고, 동적 테스트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입력값을 넣고 출력값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자, 테스트 기법에 따라서 화이트박스 테스트이냐 블랙박스 테스트이냐.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말 그대로 정적 테스트하고 비슷하게 소스코드 내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검증, 분기 검증, 조건 검증, 분기 조건 검증 이런 것들이 있고, 소스코드 내부를 보니까 문장들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if 태워가지고 분기를 시킨다든지 뭐 조건 검증, 그 안에 있는 조건들을 세부적으로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적 테스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입력값을 넣어가지고 출력값을 빼내는 거. 그래서 동치분할 검사라든지 경계값 분석 기법이라든지 오류 예측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 뭐 그 비교 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다. 종류도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테스트에 대한 시각. 검증 테스트이냐 확인 테스트이냐. 검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발자가 진행을 해요. 내가 만든 거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확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다 만들어졌는지 이런 확인 테스트가 있다. 검증하고 확인은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테스트 목적에 따라서 회복 테스트이냐, 아까 전에 했던 거 오류를 일부러 주는 거. 자, 그리고 안전 테스트,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 강도 테스트, 스트레스 주는 거. 자, 그리고 성능 테스트, 그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응답 시간이라든지 반환 시간이라든지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는 거. 자, 구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구조, 소스코드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귀 테스트.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으면은 이 수정한 것들 외에 다른 것들이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 자, 근데 병행 테스트는 그냥 같이 테스트하는 거. 자, 테스트 기반에 따라서 명세 기반 테스트이냐, 구조 기반 테스트이냐, 경험 기반 테스트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명세 기반하고 구조 기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명세 기반은 말 그대로 산출물들, 어떤 명세를 보고서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 구조 기반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보면서 구조가 잘 짜져 있는지, 뭐 스타일은 잘 맞는지, 표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근데 이런 경험 기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그런 그 사용자 혹은 테스터가
요쯤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경험 기반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테스트 기반에 따라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 문서를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소스 코드를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사람을 가지고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세 개니까 아주 딱 나오기 좋지.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오케이?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버블 정렬을 이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경우 패스3의 결과는 버블 정렬, 제가 정렬 특강 했잖아요. 정렬 특강에서 헷갈린다, 아리까리하다 그러면은 정렬 특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 정렬이라든지 수식표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진 않은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포기한단 말이야. 근데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 이 과목은 고득점해야 되기 때문에. 자,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인접한 것들끼리 퍼블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9, 6, 7, 3, 5가 있으면은 이것들을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버블하는 거예요. 지금 오름차순이라고 그랬으니까 작은 게 앞으로 튀어나가겠네. 9하고 6하고 비교를 했는데 6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6하고 9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지. 그리고 7, 3, 5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9하고 7하고 비교했더니 7이 더 작네. 그러면은 여기에 7하고 9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지. 오케이? 3, 5는 그대로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했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9하고 3하고 했더니 3이 더 작네. 3을 앞으로 빼내는 거야. 그럼 6, 7, 3, 9, 5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5가 더 작네. 그러면은 6, 7, 3, 5, 9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패스 1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리는 거지. 패스 1을 돌리게 되면은 오름차순을 했든 내림차순을 했든 원하는 결과가 가장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9라는 게 가장 뒤에 들어가 있고 6, 7, 3, 5, 9, 6, 7, 3, 5, 9, 6, 7, 3, 5, 9가 된 다음에 이 맨 마지막 건 끝났어. 요거는 끝났으니까는 맨 앞에 거부터 다시 버블하는 거예요. 6하고 7하고 버블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6이 더 작으니까. 그 다음에 7하고 3하고 비교했더니 3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럼 6, 3, 7, 5, 9가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네 번째. 자, 요거를 해야 되겠죠? 7하고 5하고 비교를 했더니 5가 더 작아. 그러니까 앞으로 빼내야 되겠지. 그래서 6, 3, 5, 7, 9가 되는 거죠. 자, 맨 마지막 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왜? 얘는 정렬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얘가 패스2가 되는 거야. 오케이? 패스2 하게 되면은 6, 3, 5, 7, 9가 된다. 자, 6, 3, 5, 7, 9가 되는 거고 패스2까지 맞췄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두 개는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 맨 앞에서 6하고 3하고 이렇게 버블을 했더니 3이 앞으로 튀어나가겠지. 그래서 3, 6, 5, 7,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를 버블을 해야 되겠죠? 6하고 5하고 딱 버블을 했더니 5가 더 작네. 그러니까 3, 5, 6, 7, 9가 되는 거지. 자, 뒤에 있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요거 두 개는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얘가 패스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5, 6, 7, 9, 3, 5, 6, 7, 9. 2번이 정답이네. 그죠?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정렬법 꼭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래프에서 정점 A를 선택하여 깊이우선 탐색으로 운행한 결과는 제가 깊이우선 탐색도 특강으로 진행을 했죠. 너비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오면 완전 극강난이도니까는 한번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너비우선 탐색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A를 선택해서 깊이우선 탐색이에요. 자, 깊이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자, 일단 A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A를 먼저 제일 처음으로 방문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밑으로 왼쪽으로 그럼 B를 방문하는 거지. 자, B를 방문한 다음에 이제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왼쪽 없으니까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 자, 2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는 F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리로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갈 데가 없으니까 그 F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깊이우선 탐색이기 때문에 밑으로 일단 떨어져야 돼요. F를 방문한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G를 방문하겠죠. G를 이렇게 방문을 한다. 더 이상 방문할 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두 개 남았잖아. 그럼 어떻게? 백트래킹을 하게 된다. 자, 백트래킹 해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지. 자, F로 왔는데 이제 G는 방문했고 C하고 D하고 남았잖아. 그러면은 이쪽 왼쪽부터 방문하는 거야. 그래서 C를 방문하게 된다. 자, C를 방문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문할 데 또 없잖아요.
C 같은 경우에는 A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A는 이미 방문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백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D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D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된다. 전에 보통 여기에 조건으로 알파벳 순으로 한다, 숫자가 낮은 순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왼쪽 가고 밑으로 가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3번의 정답은 A, B, E, F, G, C, D. A, B, E, F, G, C, D. A, B, E, F, G, C, D. 4번이네. 그래서 3번은 4번이 정답이라.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소프트웨어 구조를 이루며 다른 것들과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다니이다. 아직 잘 모르겠어. 하나 또는 몇 개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 서로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것들을 1부터 100까지 쭉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다가 뭔가 기능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통합한다고 그랬잖아.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모듈이라고 그랬죠. 모듈.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모듈이 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듈은 다른 데서 갖다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재사용이 가능해야 되니까는 이 모듈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독립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응집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응집도는 높이는 거고, 자, 그리고 결합도. 자,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낮추게 된다. 자, 이런 설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응집도를 높이는 거고, 결합도를 낮춰야 된다. 요거는 4과목에서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테스트 드라이버라는 게 있고 테스트 스톱이라는 게 있는데 전부 다 하네스 도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네스 도구. 하네스 도구라고 하는데 이 하네스 도구라고 하는 거는 뭔가 테스트를 할 때 도와주는 도구 이런 것들을 보고 하네스 도구라고 해요. 목 오브젝트라든지 스톱이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네스 도구라고 한다. 자, 어쨌든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쓰는 거야? 상향식에 쓰는 거지. 그죠? 하향식에서는 스톱이라는 걸 쓰는 거죠.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험 대상 모듈을 호출하는 간이 소프트웨어이다. 임시 소프트웨어예요. 뭔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밑에서 위로 말아 올릴 때 위에 뭔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구현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임시 소프트웨어를, 임시 모듈을 만든 거, 그걸 보고 드라이버라고 한다. 자, 필요에 따라 매개 변수를 전달하고 모듈을 수행한 후에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다. 임시로 만들었지만은 여기서 어떤 값이 1이 튀어나올지 2가 튀어나올지 임시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상향식 통합 테스트에서 사용이 된다. 상향식에서 쓰는 거 맞죠? 상향식에서 맞는 거고 자, 테스트 대상 모듈이 호출하는 하위 모듈의 역할을 한다. 테스트 대상 모듈이 호출하는 하위래요. 그럼 하위 테스트, 하향식 테스트겠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지. 그죠? 얘는 하향식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니까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얘는 하향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테스트 하네스 도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드라이버라는 거 상향식에 쓰는 거고 테스트 스톱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하향식에 쓰는 거고 슈트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하나의 케이스, 회원가입 케이스, 로그인 케이스 이런 것들 테스트 스크립트 테스트할 때 이제 뭔가 절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 오브젝트. 얘는 뭐냐면은 얘도 임시 모듈이긴 한데 목까지밖에 없어. 밑에 건 다 구현하지 않은 거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목까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 목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있잖아. 그럼 생각은 할 수 있겠지. 임시 모듈이긴 임시 모듈인데 뭔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든 모듈. 그걸 보고 목 오브젝트라고 한다. 오케이?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선형 구조로만 묶인 이거 틀리면은 아주 그냥 안 돼. 그냥 물어뜯을게요. 자, 선형 구조. 자료 구조에는 선형 구조하고 비선형 구조가 있어요. 자, 선형 구조하고 자, 그리고 비선형 구조가 있어요. 아, 모르겠어. 그러면은 비선형 구조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비선형 구조에 뭐가 있어? 트리하고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더 없어요? 없어요. 비선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트리하고 그래프인데 트리도 그래프의 일종이에요.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는 특수한 그래프가 트리가 되는 거고 그래프는 사이클이 형성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두 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선형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도 있는 거고 리스트도 있는 거고 스택도 있고 스택, 큐, 데크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선형 구조에 들어가는 거죠. 자, 선형 구조로만 묶인 것은 스택하고 트리가 아닌 거죠. 큐하고 데크.
Q하고 데크 둘 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Q하고 그래프, 그래프가 아닌 거지. 리스트하고 그래프, 그래프가 아닌 거지. 아, 못 외우겠어 라고 하면은 비선형 구조만 외우시면 된다고요. 비선형 구조는 트리하고 그래프밖에 없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스택의 자료 삭제 알고리즘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탑은 스택 포인터고 S는 스택의 이름이다. 얘는 어디서 긁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 낸 문제 같아요. 자, 어쨌든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쪽으로만 입력이 들어가는 거고 한쪽으로만 출력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자, 요런 구조가 되는 거라 그러면은 얘는 포인터가 딱 하나가 있어요. 자료의 위치를 가리키는 걸 포인터라고 그러는데 요게 탑 포인터라고 그래요. 보통 뭐 이름은 주기 나름이에요. 어쨌든 탑 포인터가 있어. 그러면 자료를 입력하겠다. 자,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야, 요 탑 포인터 이 스택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탑 포인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주기 나름인데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먼저 입력을 할 때는 탑 포인터를 여기 실제 위치, 저장할 위치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탑은 탑 플러스 1을 해야 되는 거지. 탑 플러스 1 해가지고 저장 위치를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탑에다가 그 탑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돼요. 오케이?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탑 포인터를 먼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 다음 거 마찬가지도 탑 포인터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삭제할 때는 탑 포인터를 내리게 되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두 개가 있을 때 탑 포인터를 내리게 되면은 요 다음 위치를 참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어딘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데이터를 팝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삭제한 다음에 데이터라는 걸 삭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탑은 탑 마이너스 1 내는 거죠. 오케이? 입력할 때는 일단 탑 포인터 올려준 다음에 데이터 입력하는 거고 삭제할 때는 데이터 삭제하고 나서 탑 포인터 내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어쨌든 그거는 아니고 여기서 탑이 0이래요. 탑 포인터가 0이야. 뭐 마이너스 1든지 0이든지. 자, 그럼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료를 삭제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팝 삭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0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더 이상 삭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삭제할 데이터가 없어. 여기 데이터가 없어. 그때는 어떤 게 발생하냐면은 언더플로우라는 게 발생을 해요. 언더플로우.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언더플로우가 되는 거다. 여기선 언더플로우가 되는 거다. 오케이? 만약에 넘쳤어요. 넘치면 어떻게 돼? 그건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다. 이게 나올 수 있어. 다음 시험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삭제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삭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일단 데이터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탑 포인터 내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요 그대로 해가지고 입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요 두 개가 바뀌어야지.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오케이? 먼저 탑 포인터 1 증가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하고 오케이? 그리고 삭제할 때는 일단 데이터 빼고 나서 그 다음에 탑 포인터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어쨌든 언더플로, 오버플로 이런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언더플로는 자료가 없는데 삭제하려고 할 때. 자, 그리고 오버플로는 이미 스택이 꽉 찼는데 집어넣으려고 할 때.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제품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 작성 절차로 가, 다 보기의 기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얘는 잘못 썼고 이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가져오진 않았어. 어쨌든 이 사용자 매뉴얼 작성 절차인데 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사용자 설명서 검토한대요. 자, 검토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하겠지. 세 개 중에서 좀 나중에 하니까는 한 2번으로 집어넣을까? 자, 2번으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구성 요소별로 내용을 작성한대요. 내용을 작성해야지 설명서를 검토해야 될 거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1번으로 할게요. 자, 사용자 설명서 구성 요소를 정의한다. 구성 요소를 정의해야지 구성 요소별로 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 그 요소별로 작성을 해야지 검토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나씩 다 밀리니까 1, 2, 3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1, 2, 3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니은, 기억. 디귿, 니은, 기억 해가지고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이거는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순서가 A, B, C, D로 정해진 입력 자료를 스택에 입력한 후 출력한 결과로 분류 가능한 것은 이거 보니까 자료 구조가 많이 나오는 게 예전에 출제했던 분이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스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스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DCBA예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DCBA야. 그러면은 D가 가장 먼저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죠? D가 가장 먼저 튀어나오려면은 D가 가장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A, B, C, D가 들어가야지 D가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가 돼야지 D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D. 그 다음에 튀어나올 수 있는 건 C. 튀어나올 수 있죠? 얘가 빠졌으니까 C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B 나올 수 있고 A 나올 수 있고. 오케이? 스택에다가 A, B, C, D, A, B, C, D 집어넣었을 때 D, C, B, A 이런 식으로 팝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B, C, D, A예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야? B잖아, B. 그러니까 B가 나오기 위해서는 A 깔려 있고 B가 이렇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B가 튀어나올 수 있지. 그럼 B가 빠져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C래요, C. 그럼 C라는 거는 C가 들어가면 되겠지. 자, C가 들어갔어요. C가 스택에 들어갔어.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야, 바로. 오케이? 그 다음에 D가 들어갔어. 자, D가 들어가고 바로 빠져나올 수 있죠. 제일 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A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얘도 맞는 구조가 되는 거고. CBAD 같은 경우에는 C가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ABC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자, ABC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C를 빼는 거예요. 자, C를 뺐어요. 자, 그 다음에 B가 나올 수 있어. 자, B 있으니까 B가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A 나올 수 있죠. 오케이? C 빠지고 B 빠지고 A 빠질 수 있잖아. 그 다음에 D 빠진대요. D 넣었다가 바로 빼면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라. 자,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 DBCA예요. D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D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맨 위에. 그래서 A, B, C, D.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D가 빠져나왔어. 응? D가 빠져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B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C로 막혀 있잖아. C가 빠져나와야지 B가 빠지는데 지금 C로 막혀 있기 때문에 얘는 빠져나올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다시 한번 보면 DBCA가 왜 안 되냐면은 D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A, B, C, D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A, B, C, D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통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출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D가 빠졌어. D가 빠졌잖아요? 얘가 빠졌단 말이라. 그 다음에 B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근데 B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C가 나와야지 B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C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빠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구조는 4번이 되는 거라.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검증과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검증은 개발자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개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충족하는지. 자, 틀린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검증과 확인을 구별하면 찾고자 하는 결함 유형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검증을 하게 되는 건 개발자가 하는 거고 확인을 하는 거는 사용자가 하는 거니까 맞는 거고. 자, 검증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확인은 소프트웨어 결과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쵸? 검증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개발자가 테스트하는 거잖아. 자,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들의 결과를 확인하는 거니까 얘는 맞는 거다. 자, 검증은 작업 제품이 요구 명세서의 기능, 비기능 요구 사항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측정하는 작업이다. 그쵸? 요구사항 명세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작업이다. 검증이나 확인이나 똑같아요. 자, 검증은 작업 제품이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지 측정하며, 확인은 작업 제품이 개발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지를 측정한다. 반대로 얘기한 거죠. 검증이 개발자의 기대를 충족하는지, 검증은 개발자가 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요구를 측정하는지,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다. 그래서 검증하고 확인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검증은 개발자가 하는 거고 확인은 사용자가 하는 거라. 10번의 정답은 4번이 틀린 거가 되는 거죠.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개별 모듈을 시험하는 것으로 모듈이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 예정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테스트는 모듈 테스트래. 모듈 테스트면 뭐야? 모듈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는 개발자가 하는 단위 테스트가 되는 거죠. 11번의 정답은 단위 테스트가 되는 거라. 자, 그러면은 테스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하고 그리고 기능 명세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을 하잖아요. 얘는 안 외워도 돼. 얘는
책마다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렇게 세 단계만 나눠도 되는 거예요.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한다. 요런 그 폭포수 방법론에 따라서 이 테스트를 강조한 모델이 V 모델이라는 거죠. 이 V 모델에서 요건 다 나오는 거예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자, 요런 것들 다 가로치고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얘 진짜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개발자가 진행을 하면서 정적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동적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 소스코드 내부를 보는 거고 언어 모듈을 만들어졌을 때 그 모듈에다 입력값을 넣고 출력값을 보는 거 이런 동적 테스트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모듈들이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은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자 통합 테스트에는 상향식 테스트라는 게 있고 하향식 테스트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백본 테스트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빅뱅 테스트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상향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말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모듈이 없다라고 했을 때 드라이버라는 임시 모듈을 만드는 거고 하향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뭔가 없다라고 하면 스톱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백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하고 하향식하고 같이 하는 거야. 샌드위치 테스트라고도 해요. 그리고 빅뱅 테스트는 한꺼번에 뻥 해가지고 다 테스트하는 거. 자, 시스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능 테스트하고 비기능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개발 테스트 다 했으니까 실제로 시스템에 올리는 거예요. 서버에다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건데 기능 테스트,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기능들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비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는 게 비기능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다. 자,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받아야 될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알파 테스트라는 게 있고 그리고 베타 테스트 형상 테스트라는 것도 있긴 해요. 형상 테스트라는 것도 있긴 한데 자 알파 테스트는 개발자하고 사용자하고 같이 하는 거. 자 베타 테스트는 개발자 빠진 상태에서 사용자만 하는 거. 형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 보는 거예요. 구조. 그래서 우리 회사 요건에 맞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 보는 게 형상 테스트이다. 자 어쨌든 요 V 모델 여기 있는 것들 기억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형상관리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형상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명령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형상식별은 형상식별 나왔으니까는 요거 한번 볼까요? 형상관리하는 절차 그래서 식별 형상식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상통제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형상감사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형상 기록 자 이런 것들을 한다. 형상식별 어떤 형상들이 있느냐 이 통제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베이스라인이라는 걸 설계를 해주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감사에서는 잘 됐는지 감사하는 거고 기록은 말 그대로 기록하는 거고 자 식도 감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 식도가 아파 진짜 여기가 아파 요즘에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자 형상식별은 형상관리 계획을 근거로 형상관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과정이다. 당연한 거지. 식별하는 과정이다. 자, 형상관리를 통해 가시성과 추적성을 보장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가 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적성이라는 건 제공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거죠. 이런 도구를 쓰는 목적이 이런 케이스 도구 얘도 케이스 도구예요. 이런 케이스 도구를 쓰는 목적이 이렇게 생산성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 얘도 맞는 거고 자 형상 통제 과정에서 형상 목록의 변경 요구를 즉시 수용 및 반영해야 된다. 자 형상 통제 과정에서 하는 역할은 베이스라인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은 형상 목록의 변경 요구를 수용하는 건 맞아요. 수용하는 건 맞는데 즉시 수용이 아니라는 거죠. 형상 이런 그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 변화의 요구를 하면은 그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그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 즉시 수용하래. 쥐가 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즉시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즉시가 아니에요, 즉시. 변경 요구를 수용하는 건 맞는데 즉시 뭔가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라. 자, 형상 검사는 형상관리 계획대로 형상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형상 항목의 변경이 요구사항에 맞도록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는 활동이다. 맞는 거죠. 감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C12에서 하는 거죠. C12. 형상통제위원회. 그 칩 프로그래머 팀 이런 것들 나왔었잖아요. 칩
프로그래머 팀 뭐라고 그랬죠? 최고 개발자들이 칩 프로그램 팀이라고 한다. 걔랑 형상관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형상관리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비용 빼고. 자, 협업을 진행하는 멤버들의 공유 및 변경 이력이 관리된다. 자, 소스코드, 설계문서, 회의록 등의 모든 문서가 형상관리 대상이 된다. 자, CVS라든지 SVN이라든지 CVS라든지 SVN이라든지 Git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형상관리 도구가 되는 거죠. 자, CVS나 SVN 같은 경우에는 얘는 중앙집중식이에요. 중앙집중식. 이렇게 서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고 Git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에요. 분산. 그래서 얘는 뭐 리눅스 토발즈라는 양반이 리눅스 개발할 때 이런 형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Git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Git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 로컬에서 한 벌 관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원격지 분산해가지고 여기서 또 한 벌 관리가 돼요. 자,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게 Git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소스코드 정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소스코드 내부를 보는 거예요. 정적 분석하고 동적 분석이 있는데 정적 분석은 내부를 보면서 소스코드를 보면서 하는 거라. 틀린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소스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 분석한다. 그쵸? 자, 코드에 있는 오류나 잠재적인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활동이다. 코드를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만 코드 분석이 가능하다. 아니죠.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대체할 수 있는 거고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다. 자료 흐름이나 논리 흐름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다. 소스 코드를 보면서 자료를 흘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키게 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은 그냥 장애지, 뭐 장애, 볼트, 장애. 뭐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뭐 따로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 고장을 일으키는 게 하는 거 장애지, 장애. 14번 정답 1번.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코드의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침으로 틀린 것은 자, 코드의 간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클린 코드를 얘기하는 거죠. 자, 클린 코드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쉽게 되는 코드 그런 것들을 보고 클린 코드라고 해요. 자, 클린 코드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스파게티 코드라는 게 있죠. 자, 스파게티 코드는 막 난잡한 코드가 되는 거고 스파게티. 그리고 외계인 코드라는 것도 있었어요. 외계인 코드라고 하는 거는 오래돼가지고 문서도 없고 개발자도 없고 이런 것들이 외계인 코드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도 곁가지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공백을 이용하여 실행문 그룹과 주석을 명확히 구분한다. 뭐 실행문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아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읽기 쉽게 해야 돼요. 자, 복잡한 논리식과 산술식은 괄호와 들여쓰기를 통해 명확히 표현한다. 들여쓰기 이런 거 좋아. 깨끗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자, 빈줄을 사용하여 선언부와 구연부를 구현한다.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보기가 좋겠죠? 보기 좋아. 자, 한 줄에 최대한 많은 문장을 코딩한다. 한 줄에 최대한 많은 문장을 코딩하면은 그 읽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라인별로 변수도 선언할 때 그냥 int 하고 a, b, c, d 자 이렇게 하면은 뒤통수로 냈다 맞는 거지. 그래서 얘를 쓸 때도 a, b, c, d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주석을 다 달아줘요.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줘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읽기가 좋은 거니까. 한 줄에 최대한 많은 문장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코드가 아주 그냥 지저분해지는 거죠.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거지. 15번의 정답은 4번이라.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환경에서 운용되기 쉽게 수정될 수 있는 시스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영어로 나왔네. 이식성인 거잖아요. 얘가 다른 환경에서 운용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사 갈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식성을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얘는 1번 포터빌리티. 얘가 이식성에 대한 내용이다. 16번의 정답은 1번이야. ISO IEC 9126 다시 한번 살펴보면 9126이라는 게 있는데 기신사 효율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기신사 다시 여기다 쓸게요. 그다음에 신사 효유이 해가지고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이에요. 그래서 기능성은
이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 신뢰성은 이 기능이 동작하면서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고, 사용성은 이 기능을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배우기 좋아야 되는 거고, 효율성은 이 기능이 운영되면서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유지보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식성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으로 이사갈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걸 보고 이식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포터빌리티가 이식성에 해당이 되는 거다. 16번의 정답은 1번.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최악의 경우 검색 효율이 가장 나쁜 트리 구조는 해갖고, 일단 트리에서 23 트리라든지 레드블랙 트리라든지 요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설계할 때 만드는 트리거든요. 인덱스를 설계할 때. 그래서 B트리라고 하는데, 이 B트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B트리, B 플러스 트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인덱스를 설계할 때 만드는 트리예요. 23 트리라든지 레드블랙 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B트리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다. 자, 근데 얘는 검색할 때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기 좋게 만드는 거라서 얘는 효율이 좋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아니에요. 자, AVL 트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균형을 맞춘 트리를 보고 AVL 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검색하기가 좀 효율적인 거, 그게 AVL 트리인 거고,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만든 게 이진 탐색 트리가 맞아요. 근데 얘는 최악의 경우 사양이진 트리가 될 수가 있어요. 사양이진 트리가. 자, 이런 식으로 사양이진 트리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내가 얘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다 검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검색 효율이 나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이진 탐색 트리가 되는 거예요. AVL 트리 같은 경우에는 사양 이진 트리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지가 균형 잡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걸 보고 AVL 트리라고 한다. 오케이?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트리에 대한 중위순의 운행 결과는 진짜 확실해. 이거 출제한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예전에 출제하셨던 분이 하셨을 거예요. 자료구조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중위순회한 결과래요. 중위순회, 전위순회라는 게 있고, 이것도 특강 찍었죠?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전위순회하고 중위순회하고 후위순회가 있는데, 나 다 할 수 있어. 안 들으셔도 돼. 근데 아리까리해 하면 꼭 들어주셔야 돼요. 자, 전위순회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방문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먼저 방문하고, 왼쪽 자식의 모든 걸 방문하고, 오른쪽 자식, 이렇게 방문하는 거. 자, 중위순회는 중간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그래서 왼쪽 자식 다 방문하고, 부모, 오른쪽 자식. 자,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 거. 자, 후위순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후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그래서 왼쪽 자식 다 방문하고, 오른쪽 자식, 부모. 자,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 게 후위순회이다. 자, 근데 여기서는 중위순회라고 그랬으니까, 중위순회 같은 경우에는 왼쪽 자식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B를 방문하려고 봤더니 얘가 B가 부모야. 그러니까 이 부모를 또 나중에 중간에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는 거지 먼저. 그죠? 더 이상 자식이 없으니까. 그럼 가장 먼저 검색이 되는 거는 D를 방문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B를 방문하는 거고, 자, 오른쪽 자식을 봤더니 오른쪽 자식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쪽 집안이 끝난 거 아니라 A를 기준으로 왼쪽 집안이 끝났으니까 이제 A, 부모를 방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를 방문하는 거고, 오른쪽 집안으로 넘어왔어. 그리고 C를 방문하려고 봤더니 너 부모였냐? 언제 애를 이렇게 낳았대? 2명이나 낳았네? 얘를 중간에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E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부모인 C를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F를 방문하게 된다. 그래서 DBA, ECF, DBA, ECF 4번이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중위순회, 전위순회, 후위순회 이런 것들 제가 다 특강으로 찍어놨으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리까리 하신 분들, 나 이런 거 껌이지 안 들으셔도 돼. 그건 시간 낭비하는 거고, 나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몰아서 해놨어요. 이 중위순회에 대한 것들 몰아서 해놓고 후위순회에 대한 것들 몰아서 해놓고 해서 많은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에서 한 문제 띡띡하게 되면은 지금은 막 이해가 가. 근데 나중에 막 시험장에 가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 몰아가지고 익숙해지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도구를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이 아닌 것은, 얘는 일단 보면 스톱과 드라이버래요.
자, 근데 스톡과 드라이버는 얘는 하네스 도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임시 모듈이에요. 임시 모듈. 임시 모듈이다. 근데 얘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 얘는 임시 모듈이기 때문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자, 입력 도메인 분석.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도메인은 분석해가지고 입력 데이터를 찾는 거지. 그게 맞는 거고, 랜덤 테스트, 아무 값이나 넣어가지고 테스트하는 거. 자료 흐름도, 자료에서 이 자료가 흘러갈 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지 이런 것들 나오니까 이런 자료 흐름도를 이용을 하는데, 스톡과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임시 모듈이니까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은 아니죠. 오케이? 19번의 정답은 1번이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저작권 관리 구성 요소 중 패키저의 주요 역할로 옳은 것은, 자, 패키저라고 하는 거는 그 컨텐츠 제작자가 만드는 거죠. 제작자가 컨텐츠하고 메타데이터를 묶을 때 쓰는 게 패키저예요. 패키저 해가지고 요것들을 묶는 거죠. 자,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컨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자를 의미한다. 얘는 저작권자고. 자, 컨텐츠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배포 가능한 단위로 묶는다. 컨텐츠하고 메타데이터하고 묶는 거를 패키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지. 자,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관리한다. 얘는 클리어링하우스에서 하는 거고. 자, 배포된 컨텐츠의 이용 권한을 통제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DRM 컨트롤러 여기서 하는 거고. 자, 어쨌든 그 20번의 정답 패키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하고 메타데이터를 묶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패키저이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 DRM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컨텐츠 제공자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작자라고 그랬어요. 이 영화 제작자는 내가 영화를 찍는 거죠. 그럼 컨텐츠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 컨텐츠의 컨텐츠.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주연은 누구고 조연은 누구고 몇 분짜리고 이런 것들, 그런 메타데이터를 패키저를 이용해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클리어링하우스라는 본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컨텐츠 분배자라는 영화관이 있어. 자, 그리고 컨텐츠 소비자, 내가 있는 거죠. 자, 영화를 만들었어, 컨텐츠 제공자가. 그러면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라, 그죠? 뭐 출연료도 주고 뭐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본사를 찾아가는 거야. 클리어링하우스, CGV 본사를 찾아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한테, 야, 나 영화 좀 걸어주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래, 네 영화 잘 만들었으니까 걸어줄게 하면은 여기서 상영하나? 아니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거죠. 컨텐츠 분배자에서 상영을 하는 거다. 그럼 여기다가 라이선스를 등록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컨텐츠를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 영화가 이렇게 걸리는 거지. 그럼 나는 지금 영화가 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가 되는 거야. 한산 나왔으면 좋겠어. 자, 한산이 걸렸어, 한산. 아, 나 명량 너무 재밌게 봐서. 한산이 걸렸어. 그럼 난 갈 거야. 12시라도. 자, 갔어. 내 영화 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니까 나는 가야지.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표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라이선스를 요청을 하는 거죠. 영화표 줘. 근데 얘가 영화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영화표 관리는 CGV 본사에서 하는 거라 얘네들이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CGV 웹사이트든 아니면은 뭐 구로 영화관이든 아니면 상암 영화관이든 저기 원주 영화관이든 얘가 다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런 라이선스들 그 표들은 몇 시에 뭐가 있는지 몇 개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클리어링 하우스가. 그쵸? 그러니까 이 컨텐츠 분배자 영화관에서는 본사에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 영화표 있니? 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영화표가 있어. 영화표가 있으면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주나? 돈 내야지. 그래갖고 돈을 내야 되는데 분명히 나는 여기 포스기, 여기에 포스기를 이용하지만은 이 실제로 돈은 본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사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금을 지불하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라이선스를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라이선스가 발급이 됐어. 그럼 나 어떻게 해? 영화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DRM 구조 보면은 영화관이랑 딱 하면은 약 딱 맞아떨어지잖아. 딱. 영화 제작자, 얘는 영화관, 얘는 본사, 얘는 나. 한산 보고 싶다. 이런 것들.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도 3회에 나왔던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왔던 문제 20문제를 쭉 풀어봤어요.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근데 자료구조 쪽이 조금 강화된 거 보니까는 다음 시험에 이번에 버블 정렬 나왔으니까는 뭐 삽입 정렬 나올 수 있는 거고 선택 정렬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 이번에 트리 운행법 많이 나왔으니까 수식 표기법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헷갈리시면은 꼭 특강 찍어놓은 거. 그거 짧아요. 그거는 많이 길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빨리빨리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